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어서 은행의 어떤 경영 형태, 기업 형태, 우리 은행이 어떻게 수익을 얻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2의 큰 제목이 베이직 뱅킹, 그래서 은행이 어떻게 은행 영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것이 Asset Transforma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영어 단어 두 개로 이루어졌죠. Asset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산이라는 뜻이고, Transformation이라는 뜻은 뭔가 변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행은 개인들로부터 그리고 기업으로부터 디포짓, 예금을 받아서 론을 해줌으로써 수익을 얻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 저금으로 아니면 자유입출금으로 요 맡기는 돈은 만기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짧죠. 뭐 우리가 용돈 받은 거 너 저축해놨다가 금방 빼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 뭐 한 달 있다 쓰기도 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습니다. 그렇지만 은행이 해주는 대출은 우리가 뭐 집 살 때 10년, 뭐 20년, 뭐 아니면 뭐 5년, 뭐 이렇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여기 디포짓이 돈을 라이어빌리티고 차입하는 거고 은행 입장에서는 론이 에셋이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짧게 빌려서 길게 빌려준다라고 하는 요 문장으로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을 요약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유입출금이나 적금, 예적금 같은 만기가 짧은 것을 통해서 돈을 빌려서 고객이나 기업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만기를 길게 돈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어려운 말로 이렇게 asset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수익을 잘 내면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은행도 당연히 손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 어카운트라는 것을 통해서 이 은행이 어떻게 밸런스 시트이 움직이는지 돌아가는지를 작동하는지를 살펴볼 텐데 이 T 어카운트는 또 새로 나왔다고 너무 그 당황하지 마시고 뭐냐면 앞에서 나왔던 밸런스 시트를 간략하게 표시한 곳이 T 어카운트입니다. 바로 뒤에 T 어카운트가 나올 텐데 뭐냐면 저도 이미 이전 동영상에서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여기에 왼편에 asset, 여기 오른편에 liability, 그리고 여기 밑에 뱅크 캐피털 혹은 equity라고 하는 자기 자본. 이렇게 여기 T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한 밸런스 시트를 T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T 어카운트를 통해서 어떻게 은행이 수익을 얻고 경영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입니다. 제인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어카운트, 여기 체킹 어카운트라고 나왔는데 그냥 계좌, 자유출금 계좌라고 합시다. 그래서 100달러 지폐를 가지고 은행에 와서 저금을 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은행 입장에서 이렇게 고객으로부터 받았고 이거를 나중에 줘야 되기 때문에 라이어빌리티에 체커블 디포짓이라고 100달러가 이렇게 플러스 100달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이 100달러를 가지고 이거를 100달러를 다 지급준비금으로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100달러 중에 그 10%만 지급준비금으로 놓고 나머지는 이제 대출을 90달러를 해준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볼트 캐시로 우선 이렇게 캐시 100달러로 이렇게 에셋으로 잡아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T 어카운트에서는 우리가 그
앞에서 봤던 것처럼 토탈 에셋은 토탈 라이어빌리티 플러스 뱅크 캐피탈 혹은 에쿼티이기 때문에 이렇게 왼편과 오른편의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이 플러스 됐으면 요 편에도 플러스 100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인 브라운이 100달러를 은행에 예치했다. 그러면 여기 은행의 캐시로 볼트 캐시로 100달러 에셋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디포짓 나중에 돌려줘야 될 돈으로 이렇게 100달러로 부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표현만 딱 바꾸는 건데 요 볼트 캐시도 마찬가지로 뱅크 리저브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까 볼트 캐시를 이렇게 리저브라고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고객이 돈을 은행에 예치를 딱 했다. 계좌를 만들어서 은행에 예치를 딱 했다. 그러면 이렇게 체커블 디포짓에서 증가하는 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체크 디포짓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체크, 수표라는 것은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여기 우리 주인공인 제인이 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표를 통해서 돈을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공인 제인은 여기 앞에서처럼 퍼스트 내셔널 뱅크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나? 누군가는 이렇게 세컨드 내셔널 뱅크의 은행 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른 사람이 제인한테 100달러를 수표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그 퍼스트 내셔널 뱅크에 있는 제인의 계좌로 이렇게 수표를 통해서 100달러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100달러가 에셋에서도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체커블 디포짓으로 100달러가 똑같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인의 계좌로 들어온 100달러가 나중에 또 제인이 찾으러 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디포짓 라이어빌리티 부분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어떤 다른 사람이 제인한테 지금 수표를 통해서 돈을 지급을 하는 경우죠. 그러면 이렇게 퍼스트 내셔널 뱅크가 세컨드 내셔널 뱅크를 찾아가서 야, 니네 계좌 고객이 우리 계좌 고객한테 수표 발행했다. 돈 내놔라. 이렇게 직접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다른 주에 있거나 미국처럼 다른 주에 있거나 아니면 뭐 영토가 넓어서 뭔가 어떤 서로 거리가 멀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리저브라는 것을 이용해서 페드 중앙은행에 있는 퍼스트 내셔널 뱅크 이름으로 꼬리표로 된 이제 중앙은행에 있는 계좌가 있고 또 중앙은행에는 세컨드 내셔널 뱅크로 이름 꼬리표가 달려있는 계좌가 있죠. 그러니까 이 페드에 있는 계좌 중에서 세컨드 내셔널 뱅크 계좌에서 돈을 빼다가 퍼스트 내셔널 뱅크의 그 중앙은행 계좌로 옮겨주는 거죠. 즉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지금 두 번째 점처럼 은행이 직접 가가지고 돈 달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세컨드 내셔널 뱅크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퍼스트 내셔널 뱅크에서 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살펴본 것을 정리를 하면 은행이 추가적인 어떤 예금을 받으면 우선은 이게 리저브만큼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디포짓을 이렇게 고객이 찾아가게 되면 빼가게 되면 동일한 금액만큼 이렇게 리저브에서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은행이 어떻게 이익을 얻는지 수익 활동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퍼스트 내셔널 뱅크 은행이 100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달러 디포짓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고객한테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어빌리티에 100달러 플러스 100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리저브에서 봤던 것처럼 required reserve만큼은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 10%라고 하면 10%만큼은 지급 준비금으로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required reserve 플러스 $10 됐고, 나머지를 excess reserve로 이렇게 90으로 플러스 90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이 excess reserve라는 90을 가지고 은행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90을 가지고 뭐 국공채 같은 채권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고요. 뭐 극단적으로는 주식, 뭐 삼성전자, 그러니까 국민은행이 삼성전자 주식 사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뭐 채권이든 주식이든 어떤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출을 해줄 때에는 이렇게 대출을 심사하는 심사관이 그 은행원이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어떤 특성이나 갚을 수 있을지, 담보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뭘로 잡았는지, 얼마나 잡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거시경제나 그 지역이나 어떤 경제 상황은 어떤지, 뭐 이러한 것들을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출을 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나 할지, 이자율을 얼마로 받을지, 만기를 얼마까지 해줄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 남아있던 그 90만큼을 전체를 다 대출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와 같은 90을 통해서 은행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으로부터 받은 100 중에 required reserve 딱 빼놓고 이렇게 90을 론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본 것이 asset transformation입니다.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예금, 적금을 만기 짧은 것들을 받아서 만기 10년, 20년, 뭐 30년짜리로 대출을 해주는 이 asset transformation, 쉽게 말을 하면 숏 짧게 빌려서 길게 빌려주는 그러니까 짧게 빌려서 길게 빌려주는 이런 형태로 은행은 수익을 얻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 9.3 앞부분에서 은행은 영업 활동을 할 때, 경영을 할 때, 비즈니스를 할 때 이와 같은 원칙들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유동성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앞서서 우리가 몇 번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영수가 국민은행에 100만 원을 저축을 했다. 그러면 이거를 이 중에 10%가 의무로 예치를 해둬야 되는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자. 그러면 10만큼을 남겨두고 나머지 90을 가지고 뭐 대출을 해준다거나 투자를 하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최소가 10이고 이제 은행의 어떤 경영 전략에 따라서 15를 남겨두고 85만큼 대출을 하기도 할 수가 있겠고 20을 남겨두고 나머지 80을 투자를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얼마를 떼놓고 얼마를 투자를 할지, 즉 이와 같은 유동성을 얼마를 확보를 해놓고 있어야 할지라는 것이 이 리퀴디티 매니지먼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너무 그 은행의 어떤 예적금을 맡겨놓은 고객들이 갑자기 은행에 와서 너도 나도 다 예금 내놔라, 적금 내놔라, 만기까지 안이 있어도 될 테니 나 해지하겠다, 그냥 지금 바로 줘라 라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그러한 경우에는 디포짓 아웃플로우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적금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산을 어디에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될지 에셋 매니지먼트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이렇게 돈을 고객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혹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려서 이게 대출이라든지 시큐리티라든지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이어빌리티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캐피털 어데코시 매니지먼트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시로 고객이 100만큼을 은행에 예치를 하면 그 중에 10만큼을 남겨두고 떼어두고 나머지 90만 은행이 수익 활동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중앙은행이 상업은행들한테 야 니네 10%만큼 남겨놔라 라고 했는데 요와 같은 남겨놓는 것들이 잘 남겨놔지고 있는지 이렇게 자본이 적정한지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듣는 은행의 뭐 BIS 자기자본 비율이 뭐 12%네, 13%네, 뭐 요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뭐 13이었다가 12%로 뭐 국민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떨어졌네 할 때 나오는 말들이 다 요것과 관련해서 자본 적정성 관리와 관련해서 나오는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은행은 이제 대출을 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는데 차입자가 돈을 안 갚거나 떼먹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차입자한테 돈 빌려줄 때 누구한테 빌려줘도 될지, 얼마를 빌려줄지, 이자를 얼마만큼을 요구를 해야 될지라는 이런 크레딧 리스크도 관리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은행은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이 그 중에 예를 들어 채권이라고 하면 그와 같은 채권은 이자율이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자율이 내려가면 가격이 오른다고 우리가 앞에서 채권 시간에 공부를 했죠. 이자율 시간에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은행의 자산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터레스트 레이트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보았던 것 중에 이렇게 리퀴디티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은행이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은행이 required reserve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요구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은행 요 예시에 지금 나와 있는 은행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왼편의 리저브가 총 20만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디포짓이 100이죠. 그런데 100 곱하기 10을 하면 10 밀리언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것보다 많은 리저브로 20 밀리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저브를 초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이러한 것이 다 T 어카운트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요 세 가지 20, 80, 10을 합해도 110이고 요 100과 10을 합쳐도 11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좌와 우가 그러니까 좌의 서메이션과 우의 서메이션이 항상 일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다시 그 사례에서 이어서 그 사례에서 갑자기 10 밀리언만큼의 디포짓 아웃플로우가 발생했다고 하자. 그러면 리저브 20 있었으니까 그 20 있던 거에서 10만큼을 떼어서 고객한테 주고 그리고 요 라이어빌티 오른편 티어 어카운트의 오른편에서는 이제 고객이 10밀리언만큼을 찾아갔으니 이 100이었던 것을 90으로 숫자를 줄입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 이제 합이 좌변의 합이 100이 되었고 우변의 합이 10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찾아가고 나서 자 살펴보면 이제 은행이 총 가지고 있는 디포짓은 90밀리언입니다. 그러면 이 90밀리언 곱하기 10만큼 한 9밀리언만큼을 리저브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9보다 1밀리언 많은 10밀리언만큼을 리저브로 갖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디포짓 아웃 만약에 은행이 초반에 이렇게 초기에 리저브를 더 많이 초과로 갖고 있었다면 디포짓 아웃플로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은행에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행이 리저브를 만약에 너무 딱 맞게 갖고 있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은행은 디포짓으로 100밀리언만큼을 갖고 있고 이곳에 10만큼인 딱 10밀리언만큼을 이렇게 리저브로 10밀리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아까처럼 고객이 갑자기 와가지고 10밀리언만큼의 디포짓을 인출을 했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 우변에서 아까 100이었던 디포짓이 이렇게 90으로 줄었고 또 아까 요 리저브 10 있던 것만큼에서 고객이 10을 빼갔으니까 리저브가 0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지금 이제는 여기 지금 이렇게 되고 난 후에 디포짓이 90이죠. 그럼 90 곱하기 10을 하면 9밀리언만큼의 리저브를 의무로 갖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은행의 리저브가 얼마? 0이다. 그러면 이 은행은 이제 중앙은행,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국은행으로부터 이렇게 경고 딱지를 아니면 뭔가 영업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든지 그런 어떤 중앙은행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저브를 은행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리저브가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은행은 어찌됐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네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은행이나 기업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두 번째는 가지고 있던 시큐리티, 주식이나 채권을 파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앙은행에 가가지고 SOS 치고 돈 빌리는 경우, 네 번째는 고객한테 내준 대출을 야라고 하면 안 되지. 고객님, 만기가 남긴 했는데요. 죄송하지만 돈 먼저 갚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요 네 가지 방법이 어떻게 각각 이제 발생을 실제로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T 어카운트를 가지고 살펴볼 텐데 이게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하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